오늘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필기시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역시 NCS로 치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채용 모집 공고를 보시면요. 신입 모집과 신입 지원자와 경력 지원자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신입 지원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크게 인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그리고 직무능력 평가를 세 가지 평가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하루에 진행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제시된 것처럼 이 표와 같은 시간대 그리고 문항수, 시간별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후에 치르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시간대를 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성검사는 210문항에 25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항수에 비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이 적죠. 그만큼 읽고 바로 예, 아니오를 답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인성검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건 70점 이상인자 선발, 적격, 부적격 평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크게 염려치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2, 3교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50문항 60분씩 치러집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의 총 반영 비율이 100%로 했을 때 네. 3대 7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조금 더 반영 비율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30%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입 지원자였고요. 경력 지원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2, 3교시 시험이 없고요. 1교시 인성검사만을 그리고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험 출제 기관이 주식회사 창원 ECO라는 기업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 출제 기관이긴 한데 네. 막 자료를 서칭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을 해서 신생,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피둘형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문제를 푸는 피셋형과 기본 암기, 이론 지식으로 푸는 이 모듈형이 합쳐진 고유형으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해두면 조금 더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지원자 또 경력 지원자가 공통으로 이제 응시를 하는 부분이 인성검사인데요. 주요 평가 요소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확인을 한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동반자 마인드, 통합적 사고, 전문성 추구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각각 세부 역량들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라든지 아니면 나라장터라든지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인성검사에 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 부적격 심사의 가장 중요한 진실성 여부. 여러분들이 너무 이 평가 요소에만 입각해서 나는 이렇지 않은데 평가 요소가 동반자 마인드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간 또 나의 진실성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서 요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체크하자. 여기까지는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입자가 보게 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두 개는 시험 과목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건데요. 일단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이번에 직무 공통, 이번에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와 기술직무 두 개 파트에서의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직무 공통으로 6개 영역의 시험을 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대표 과목에 자원관리, 조직이해, 정보능력까지 6개 시험을 본다라고 나와 있고요. 직무수행능력평가, 흔히 말하는 전공평가의 경우에는 네. 이 직무마다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과목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경영관리의 경우에는 경영, 경제, 회계, 행정, 법률, 반부패, 윤리경영. 이 중에 택 1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보는 통합전공 시험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 파트는 기술기준,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응용, 반부패, 윤리경영. 마찬가지로 통합전공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전기기사 수준 이상은
전기 기자 수준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가로 이 NCS 전형, 필기 전형의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통과를 했다면 이 시험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합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또 공공기관에 비해서 합격 확률이 그래도 30% 이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면접 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라는 그래도 좀 적지 않은 확률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더 빅스터디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 파트입니다. 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아래 제시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인이 주 3회 이상 음주를 하면 간 경변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 때 다음 중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지금 반박. 제시된 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량이 부족한 직장인 중에서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간세포 섬유화 변성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한편 과다하게 이렇게 섬유화 변성된 간세포들은 간경병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글을 보고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보기 1번. 연구 대상이 된 직장인들은 평소 직장 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기 2번. 술에는 통증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3번.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간세포 섬유화 변성 현상을 야기했을 수도 있다. 4번.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 직장인들은 간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쓸 확률이 높다. 이 중에 앞서 문제에 제시된 해당 결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시는 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4번 이런 거는 참 보면 웃기네요. 간에 안 좋은 인스턴트까지. 와. 제가 보기를 내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내긴 쌤이 했는데 좀 함정을 이런 간에 좋지 않은 네. 뭔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간에 좋지 않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오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역시 하는 생각으로 창의력이 만들어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제시된 보기 내에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니까 뭐 이거는 답은 3번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운동을 하지 않는 사실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밖에 답이 찍을 게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번 정확하게 잘 골라주셨어요. 함정에 속지 않으셨네요. 정확하게 골라주셨는데 이런 문제 보시면 네. 이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표본이 되는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냥 직장인 중에 음주를 주 3회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여기 제시문에서 운동량이 부족한 직장인 중이라고 했기 예. 때문에 이 간에 문제가 되는 이 그 상황에서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3번이 맞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도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시된 글에 입각해서 보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1번, 2번, 4번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일단 알 수 없는 보기고요. 알 수 없는 보기는 NCS 직업기초 능력에서 보통 적절하지 않은 보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답이 되지 않고 3번만 네.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다른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좀 금방금방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문제가 이 수리 능력 문제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는지 한번 풀어주시죠. 네, 수리 능력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수리 능력.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지금 문제와 같은 응용 계산과 자료 해석이 출제가 되는데요. 응용 계산 확률 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총 10개죠. 이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3개의 구슬을 꺼내고자 합니다. 자, 이때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은인데요. 단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기 1번 0.2, 보기 2번 0.3, 보기 3번 0.4, 4번 0.5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뽑게 되는 경우의 수부터 구하는 것이 좀 순서일 것 같네요. 네. 이 확률 구할 때 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인 맞아요. 것 같아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나오려면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흰색이 먼저 나와서 검정색, 그리고 검정색, 흰색, 검정, 흰색 이렇게 뽑는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리를 또 풀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 경우의 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짚어주셔서 아마 그대로 그 문제를 푸셨으면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흰색, 검정, 그리고 검정, 흰색, 검정, 그리고 검정, 흰색을 뽑는 순서를 우리가 경우의 수 세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 계산하는 식을 좀 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네. 그 확률을 다 더하는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확률일 텐데요. 보시면 이 세 가지 경우예요. 흰색을 뽑고 그다음에 다시 안 넣으니까 뺀 상태에서 다시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고 다시 안 넣고 다시 주머니에서만 검은 공을 뽑는 이 경우. 처음에 10개의 공에서 흰 공이 6개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뽑고 나머지 9개 공 중에서 남은 검은색 4개의 공을 뽑고 다시 안 넣으니까 총 8개의 공에서 또 남은 검은색 3개의 공을 뽑는 경우 이 세 가지 확률을 곱하면 720분의 72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또 우연찮게도 다른 경우의 수도 계산을 해보시면요. 720분의 72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풀어봤으면 하나만 계산해보고 이거는 총 경우의 수가 3이니까 곱하기 3으로 해서 바로 푸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처음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각각의 표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720분의 72가 총 3개가 있고요. 계산을 하면 720분의 216. 그래서 이걸 약분을 하면 10분의 3이 나옵니다. 10분의 3은 0.3이기 때문에 확률은 0.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다음에 이런 다시 꺼내지 않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네.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경우의 수를 하자 정도로 우리가 팁을 좀 알아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곱하기 3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꺼내지 않고 뭐 그냥 다시 넣는다 할지라도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꺼내지 않는데 그 분모가 바뀌는 걸 보니까 똑같이 720 요거를 우리가 좀 착안을 해서 근데 넣는다고 해도 네. 10, 1000 똑같나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은 풀어보시면 지금은 만약에 1분에 걸렸다고 하면 다음 풀 때는 뭐 40초, 그 다음 풀 때는 30초 이렇게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조언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는 유형 어떤 걸까요?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문제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이 순서 잡기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제 3번입니다. A, B, C, D 이 5명이 번지 점프를 하기로 하고 번지 순서를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최종 결정된 번지 순서에는 A에서 이 5명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할 때 다음 중 5명의 번지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각각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죠. A. 나는 B 바로 다음 순서로 뛸게. 네. B. 난 2번째 순서만 아니면 돼. C. 나는 4번째 순서에 징크스가 있어서 4번째는 피하고 싶어. D. 난 4번째나 5번째로 뛸래. E. 난 D보다는 나중에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이 A, B, C, D 5명의 각각의 요구사항, 니즈를 모두 반영한 순서, 적절한 순서가 한 개 보기 중에 숨어 있습니다. 그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쓰면서 저는 좀 쉽게 풀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B 바로 다음 순서에 A가 나온다 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B와 A가 붙어 있고 또 4번째를 피하고 싶은 C 또 D 다음에 띄고 싶은 E 이렇게 묶어서 풀다 보니까 B, A, C, D, E로 저는 추려졌거든요. 어떻게 푸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번지 점프를 너무 무서워해요. 진짜 이런 거 뛰는 거 정말 고소공포 너무 갑자기 문제 싫어하거든요. 풀다가? 네. 그럴 수 있죠. 이걸 왜 뛰는 거야? 몇 번째 순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하다가 네, 왔어요. 제가 문제를 내면서도 네. 일부러 번지 점프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넣었습니다. 10명 아니 만약에 순서를 당연히 늦게 뛰고 싶죠. 그러니까 문제랑 상관없이 나는 네. 번지 점프 싫으니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에 류미정을 넣어볼까요? 아니 근데 A, C, D, 마지막까지 류미정. 밀었다가 네. 포기. 마지막까지 밀었다가 포기. 이게 무슨 문제풀이 방송입니까? 네. 풀어주시죠, 네.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2번 그 A, B 순서와 그리고 C, D 순서 정확하게 맞춰 주셨는데 뭐 그렇게 푸셔도 되고 네. 보시면은 뭐 일단 C부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4번째 순서에 징크스가 있으니까 4번째 피하고 싶은데
1번, 3번에 네 번째에 그쵸. 있네요. 그럼 지울 수 있고요. 아. 2 한번 보시면 D보다는 나중에 뛸래. 근데 2가 D보다 나중에 뛰어야 되는데 먼저 뛰어야 되는 4번이 있기 때문에 지우면 남은 건 B, 2번 맞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우와. 있고요. 조금 쉬운 문제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여러 개 꼬아내고 발언이 막 겹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반으로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진짜 임하게 될 때는 다 여러 시중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쌤이 이런 문제 가져오신 거는 난 자신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쌤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번지 점프? 저는 바이킹도 못하는데 너무 높아서 오, 높은 곳을 좀 무서워하시나요? 높은 것도 무서워하고요. 바이킹도 한번 타면 항상 맨 중간 네. 중앙에만 타야 되고 가장 중앙. 네. 좀 이 관람차도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관람차도. 그래서 좀 염원을 담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왠지 서연 아나운서 이런 거 진짜 잘 탈 것 같아요. 네, 저는 번지점프 오. 뛰어보진 않았는데 네.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아, 요즘 이렇게 역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출연자분들이 번지점프 도전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또 어릴 때부터 접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번지점프를 뛰고 싶은데 바이킹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놀이공원을 가서 바이킹만 타면 하루가 정말 말려요. 컨디션이 덜덜, 안 그쵸, 좋아져요. 힘들어요. 오히려 뭐 높은 데서 뚝 떨어지고 깔끔하게 끝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스윙을 하는 놀이기구 별로 네. 안 좋아합니다. 류미정 아나운서는 는 어떠신가요? 다 싫어하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꾸 문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다음이 자원 관리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까요? 네, 자원관리 능력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출판사가 A, B, C, D 네 대의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대의 인쇄기를 사용해서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A에서 D 인쇄기의 성능이 지금 보시는 표와 같다고 할 때 이 네 대 중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적은 최소인 인쇄기는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만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 A 인쇄기라고 할 경우에는 총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성능이 500페이지까지 인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500페이지를 인쇄하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쇄를 한 다음 아래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인쇄를 한 다음 재본을 하는 데는 5분이 걸린다고 해요. 이 재본의 경우에는 뭐 페이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다. 페이지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A, B, C, D 네 가지의 인쇄기 성능을 고려할 때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인 인쇄기 한 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이제 궁금한 게 일단 문제는 풀었는데 재본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당구장 표시로 좀 넣어드리려고 한 것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두 인쇄를 한 다음에 한 권을 만드는 데는 절대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 6분, 2분, 4분. 페이지 분량과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권당 재본 소요 시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A, B, C, D 네 대 중에 소요 시간이 최소인 경우 하나의 경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 함정에 말렸어요. 저는 사실 그 300페이지를 둘 다 분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걸 더하는 바람에 아예 듣다 보니까 틀려버렸네요. 저는 이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분당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를 다 나눠서 봤더니 그 A가 분당 이제 100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기기로 제일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재본 시간을 더했더니 역시나 A 인쇄기를 사용해서 재본을 해서 시간이 가장 짧은 것 같아서 1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 서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핵심은 1분당 몇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이 자원 관리의 핵심이었어요. 자원 관리라고 하면 같은 자원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맞아요. 보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의 자원이 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그러면 1분에 어떤 인쇄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인쇄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따지는 게 중요했는데 정답은 1번이 맞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분당 A 인쇄기의 경우에는 100페이지, 네. B의 경우에는 75페이지, C의 경우에는 40페이지, D의 경우에는 60페이지 인쇄를 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그럼 각각 인쇄기로 예를 들어 A 인쇄기로 했을 때 100페이지니까
300페이지를 인쇄하려면 3분이 걸리겠네요. 네. 거기 3분에다가 제본의 소요 시간 5분을 더하면 총 8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최소인 시간, 소요 시간이 최소인 경우는 A, 1번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수리에 가까운 네.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은 수리와 가까운 문제가 출제되거나 문제 해결과 가까운 문제가 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와 문제 해결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자원 관리는 조금 덤으로 그래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본 소요 시간도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마침 답은 1번이었거든요. 오. 이거는 그냥 오. 틀렸는데 풀이는 틀렸는데 답은 맞춘. 찍신이 도와요. 예, 이런 경우는 아주 행운이죠.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조직 이해 능력 문제인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네, 조직 이해 능력 바로 5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A씨의 하루 일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됩니다. A씨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A씨는 아침 8시까지 학교에 가서 오후 3시에 하교했다. 학교에 7시간 정도 있었네요. 두 번째, 하교 후에는 구청에서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사활동 후 구청 근처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3시간 동안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르바이트 마친 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친구 3명과 2시간 동안 NCS 스터디를 했다. 자,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기 1번부터 4번 중에 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옳은 것, 적절한 보기 하나가 무엇일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어떤 조직인지 그에 맞춰서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조직에 대한 이해, 정말 조직 이해 능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좀 더 해봤더니 학교와 구청 같은 경우는 비영리 조직이자 대규모 조직인데 아침 또 9시간 총 체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3번을 짚고 넘어갔는데 일단 전 궁금한 것,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어떤 조직에 속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3번 9시간이 일단 정답은 맞고요.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NCS 스터디. 스터디. 네, NCS 스터디는 여기 1번 비공식적이면서 소규모 조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지만 네. 2시간이죠. 비공식적이면서 그렇죠. 그럼 이게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돼야 되는 보기겠고요. 음. 공식 조직에서 총 11시간 있었다. 그러니까 4개의 조직에 있었는데 공식 조직은 학교 그리고 구청, 레스토랑이 되겠죠. 이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조나 기능 이런 규정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3번 레스토랑도 공식이라고요? 그렇죠. 레스토랑은 우리가 공식. 업무를 하는 서빙 응대 매뉴얼이라든지 고객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 영리 조직 여기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레스토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응대하고 비용을 받는 그래서 레스토랑은 3시간인데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요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조직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공식성,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통 공식성, 영리성, 돈을 벌 수 있는지 조직 규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보고 혹시나 방금 전 문제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에 대입을 해서 푼다면 조금 더 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저기에서 공식 조직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요. 네, 네. 전기안전공사는 공식 공식 조직 조직이고, 그리고 비영리 비영리 조직, 조직이고 대규모 조직. 조직이겠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 중요한 지적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도 빨리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는 너무 쉬워서 바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보 능력인데요. 다음 보기는 신문 기사를 본 A, B, C, D 5명의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A에서 E의 발언을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로 구분한 것인데요. A,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새 8만 명을 넘었네. B,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크지.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14%까지 올랐었고 이에 따른 일자리 역시 2천만 개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던데 C, 이번 사태로 신자유주의, 글로벌화를 통한 자본주의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D,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번 위기에서 K-방역 덕분에 주요국들 중 피해가 가장 적었어. E, 코로나19 종식 후 앞으로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배치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라고 생각해. 자, A, B, C, D, E의 발언을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로 구분한 것, 각각 구분한 것, 보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정보랑 생각, 지식 이런 걸 나누는 건가요? 어떻게 나누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네. 문제를 풀기에 좀 수월한데 인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정보고요. 개별적인 정보, 그리고 인텔리전스는 그런 정보들을 연결해서 만든 정보 덩어리,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 판단들이 들어간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기 중에 정답은 3번이고요. 지금 네. A, B, D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 팩트를 체크해주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생각하고 생각해, 있는 이런 정보 표현들. 덩어리 C, E.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도 가끔 그리고 정보 능력에서 물어보는 이론 지식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우리가 좀 알고 요 기본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고 대입을 하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한국전기공사 필기시험의 다양한 문제를 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필기시험은 타 필기시험에 비해 일단 NCS 직업기초 능력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풀어보셔도 알고 방송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신경을 좀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영 비율도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하고 에이 쉽네? 대충 봐야지라고 했다가 그 30%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